이번 시간은 저금리 일 때는 다들 그냥 계속 버텼는데 갑자기 이제 금리가 이렇게 빠바바박 올라가니까 정신을 지금 못 차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제 얘기했듯이 대응을 좀 해야 되는데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도 내용을 잘 모르다 보니까 대응할 방법을 찾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대체 조합에 있는 대출금리는 도대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내용을 좀 알으셔야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다양하게 좀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고민이 좀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 머리가 좀 치근치근하게 좀 아프실 거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도 진행을 하는 게 맞겠죠. 대출금리 어디서 결정해요? 누가 결정합니까? 예? 그래요. 거의 대부분 조합에 가시면 다들 뭐라고 그랬냐? 중앙위에서 한다고 그래요. 우리 잘 몰라요. 중앙위에서 내려오는 대로 해. 그래요? 끝. 야, 왜 금리가 왜 다 틀려? 그러면 몰라요. 중앙위에서 해요.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 해요. 맞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안 돼. 저희 조합에 또 그렇고 여러분들의 회원 조합들도 다 마찬가지인데요. 금리는 크게 보면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가 있습니다. 이 기준금리하고 가상금리를 합한 금리가 여러분들이 내고 있는 대출금리, 이걸 다른 표현으로 문자로다가 보냈던 뭐라고 그러냐? 적용금리라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요새 두 달에 한 번씩 문자가 띵띵 오죠. 대출 받으신 분들 띵띵 날아갑니다. 고정금리이신 분들도 문자는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규정상. 왜? 예전에는 그냥 조합장이 결산을 이렇게 딱 보다가 아이 올해 좀 결산 좀 힘들겠는데? 라고 하면 바로 리스크위원회를 딱 소집을 합니다. 그래서 금리를 딱 올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통장에는 보통 연동이 어떻게 되느냐, 이자 나가는 연동이 마이너스 통장에서 연동되어 있어요. 문자도 안 날라와. 이자가 빠져나갔는지 안 빠져나갔는지도 몰라. 돈 쓰려고 그러니까 돈이 없어. 어디 갔지? 이미 저기 이자가 빠져나갔어. 이게 아까도 얘기했는데 IMF 전까지는 조합원들이 대출을 받잖아요. 담보대출을 받았어요. 자기 그 인근 지역에 있는 땅을 가지고서 담보대출을 받으면 그 담보대출에 대한 금액이 거의 어떻게 해요? 같았어요. 만약에 3%를 적용했다 이러면 돈을 좀 더 가지고 있는 사람이든 돈이 아예 없는 사람이든 똑같이 3%를 적용을 했었어요. 그랬는데 IMF를 딱 맞으면서 금융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렇게 쳐다보니까 그 당시에는 등급을 나눴습니다. 신용이 좋은 사람 1등급서부터 안 좋은 사람 15등급까지. 지금은 1등급에서 10등급까지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예전에는 1등급에서 15등급으로 나눠서 다른 은행들은 다 그렇게 적용을 해. 농협중앙회마저도 그렇게 제1금융권은 그렇게 진행을 하는데 제2금융권인 회원조합만은 등급 없이 다 동일하게 이렇게 진행을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IMF 터지기 직전에 1800개의 조합이 있었는데 1800개의 조합 중에서 무려 600여 개의 조합이 합병 공고나 내일 모레 파산 지경에 있었던 상황이 발생을 했던 거예요. 그러다가 IMF가 빵 터지니까 금리가 치솟기 시작합니다. 올라가죠. 계속해서 상승세를 탑니다. 그래서 일반 대출 보통 평균적으로 이렇게 받았을 때 얼마 받으셨냐? 16% 여러분들 이자 냈어요. 연체가 붙었다 이러면 23% 이자를 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IMF가 터질 때 직원들이 뭔 짓을 도입을 했었냐? 신용 등급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차등해서 이자를 갈취하기 시작합니다. IMF가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조합은 어떻게 되느냐? 1800개 조합 중에서 600개 조합이 부도위기에 딱 놓여 있었는데 IMF 3년 만에 흑자로 돌아서요. 흑자로 딱 돌아서면서 직원들의 급여는 2.8배가 올라갑니다. 여러분도 모르셨어요. 직원들 가져가는 급여가 2.8배가 올라가요. 왜? 돈을 어떻게 써야 될지 몰라요. 그때 만들어졌던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복지연금, 복리후생비, 복리후생비의 각종 수당들이 그때 대거 만들어지기 시작합니다. 농협중앙회와 회원조합에 있는 복리후생비에 들어가 있는 가지수가 몇 개인지 아시는 거? 다 합치면 몇 개 될까요? 중앙에 거나 여기 거나 합치면 동네별로 다 틀리긴 해요. 가지수가 몇 가지냐? 56가지예요. 복리후생비 항목으로다가 줄 수 있는 이 계정 항목이 56개. 저도 못 외웁니다. 대표적으로 외우고 있는 게 취미활동 보조비, 자격증 취득반 교육비 지원비 이런 것도 있어요. 그 다음에 어버이날 효도라고 효도비도 복리후생비 있는 조합이 있어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가지수가 56개. 취미활동 보조비가 뭐예요? 근데 취미활동 보조비를 지급하고 있는 조합이 몇 개 조합이냐? 전국에 지금 1118개 조합 중에서 700개의 조합이 취미활동 보조비를 주고 있어요. 설마 내 조합은 아니겠지. 근데 보질 못하셔서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예요. 왜? 예산사상에는 뭐라고 되어 있어요? 복리후생비만 써 있어요. 복리후생비만 딱 써 있으니까 모르지. 네? 그래서 그때는 이렇게 되어 있다. 기준금리가 뭘까요? 금리는 간단해요. 금리는 원금에서 지급하는 그 기간당 했었을 때 100만 원이 원금이라고 했었을 때 우리가 내야 되는 이자로다가 내야 되는 5만 원을 우리는 금리라고 합니다. 이걸 이자라고 얘기하죠. 이 기준금리는 한국의 기준, 우리나라의 현재의 기준을 토대로 해서 진행을 합니다.
뭐 미국에 있는 연방은행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정리가 되지는 않습니다. 기준금리 1% 올라가면 지금 연초에 기준금리가 1.08%였어요. 근데 지금은 4.03%예요. 근데 기준금리 1%가 올라가면 가계부채가 만약에 100조 원이다라고 했었을 때 1%가 올라가면요, 저가 돈을 벌지 않고 50년간 매일 5억씩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지금 거의 한 3%대가 올라갔거든요, 기준금리가. 3% 올라가면 저가 150년 동안 5억씩 매일 쓸 수 있는 돈이에요. 오천 몇 명에게요, 20만원씩. 3%가 올라갔으니까 60만원씩 4인 가정 기준으로 하면은 줄 수 있는 돈이에요. 6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 지금 올라가 있는 상황이에요. 1년 상간에. 연초하고 연말 기준으로 해서 60만원씩 줄 수 있는 돈이 기준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누가 이걸 부담해야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심각해요. 기준금리 보통 이제 조합에서 임금 인상 얘기하면 금액은 얘기 안 하죠. 금액 얘기 절대 안 합니다. 5% 인상합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제가 예전에 제주농협 갔는데, 제주농협 그 당시에 이제 그 상임이사 제도에서 대의원들하고 이렇게 쭉 있는 자리에서 상임이사가 있더라고요. 5%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상임이사님, 5% 인상하면 조합이 부담해야 될,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예요? 라고 하니까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아유, 5%밖에 인상 안 해요. 그래서 그러니까 5% 인상하면 제주농협에서 조합원들이 부담해야 되는 임금이 올라가니까 그만큼 부담해야 되잖아요, 조합원들이. 그게 얼마냐고요? 라고 하니까 열심히 한다니까요. 그게 아니라 5% 인상되면 우리가 부담해야 될 돈이 얼마냐고, 현찰이 얼마가 더 들어가야 되는지 얘기를 해달라는 거예요. 계산 안 해봐서 모르는데. 그 당시 계산하니까요, 제주농협에서 얼마를 부담했냐면 10억 원. 5% 인상하는데 10억이 필요해요. 그래서 물어봤어요. 10억을 어떻게 벌래요? 열심히 하겠어. 10억을 어떻게 벌 거예요? 계획을 좀 잡아서 얘기를 해주세요. 열심히 하겠어. 거의 대부분의 조합이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요? 직원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개코라고 그래요. 농민들의 사기 진작을 위해서 금리를 1% 낮춰주면 누가 뭐라고 그럽니까? 근데 이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 기준금리 1% 올라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는 이제 기준금리가 올라가는 거 관련된 경제의 흐름을 이야기합니다. 기준금리는요, 우리나라는 한국은행에 있는 금융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미국은 연방, 일본은 일본은행, 중국은 인민은행, 이런 데서 기준금리와 관련된 부분을 진행을 하는데요.
기준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 가격이 천방지축으로 막 올라갔었습니다. 아니면 물가가 너무 오를 때 기준금리를 올려서 어떻게 물가를 안정시키는 정책들을 진행을 하는데, 윤석열 정부 들어서고서 난 다음에 이것도 안 맥혀요. 지금 맥히는 건 이건 부동산만 맥히고 있습니다. 부동산하고 주식만. 물가와 관련된 건 전혀 시너지 효과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 시너지 효과를 물가가 오르는 부분을 재워줘야 되는데, 그래서 이 물가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전혀 발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부동산 가격만 지금, 주식이나 이런 부분만 지금 요동을 치고 있는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 거고, 나머지와 관련된 부분,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은 전혀 가동되지 않는데, 상상에 있는 경제연구소에 있는 직원이 얘기하는 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가장 중심적인 문제가 뭐냐면, 원재에 대한 수익과 관련된 의존도가 너무 높은 거예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해요? 물건을 예전에는 잘 들고 왔었는데 이 수요와 관련된, 공산품과 관련된 부분들을 가지고 오는 통로들이 계속 막히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를 잡아낼 수 없는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마치 물가를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준금리를 올리는 것 마냥 여러분들한테는 텔레비에 보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피해를 누가 봐요? 국민들이. 농민들도 보지만 국민들도 보고 있습니다. 금토위에서 금리를 결정을 합니다. 가상금리나 기준금리의 신용도 등의 차이에 따라서 달리 덧붙이는 금리를 말합니다. 여기에 있는 기준금리에 의한, 그리고 신용도 등을 가지고서 특히 이 신용도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차이에 따라서 가상금리들을 적용을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금리와 관련된 리스크관리원의 업무 지침에 보면 신용 등급 등의 차이를 둘 수 있다로 되어 있어요. 더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할 수 있다로 되어 있어. 그러면 저 직원들의 이야기를 하면 급여 인상 안 해도 되잖아 라고 하면 뭐라고 그래요? 할 수 있다고 지침에 내려왔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건 할 수 있다라는 거지 꼭 해! 라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거 반드시 해야 돼! 라고 내려온 게 아니라 할 수 있어 라고 나름. 이 신용과 관련된 부분들도, 여기에 나와 있는 이 신용도와 관련된 부분들도 할 수 있대요. 꼭 반드시 적용해야 돼. 가상금리를 할 때 반드시 이 금액을 적용해야 된다는 법은 없다. 없는데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할 수 있어. 해도 돼. 하지만 안 해도 돼. 내포되어 있는 내용들은 그런 거야. 그래서 이 가상금리를 만들 때에는 조합이 뭐를 보냐면 업무에 들어가는 원가, 그 다음에 법적 비용에 의한 프리미엄, 그 다음에 이윤율. 신용사업도 우리가 몇 프로를 해야지라는 게 있죠. 그 다음에 가강조정금리, 사고가 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런 금리와 관련된 리스크를 축소하면서 가상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정리를 하는데,
조합에 신용사업을 하기 위해서 들어가는 최소한의 직원 급여까지 줘야 되잖아요. 그쵸? 사무실 운영도 좀 해야 되고 뭐 이러는데 이러한 비용으로서 최소한에 들어가는 비용이 몇 프로인지 아시는 분? 이거 알아야 여러분의 가상금리를 동결을 하자, 낮추자 이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네? 몇 프로 정도 될까요? 2%? 너무 많은데? 신용사업 돈 많이 벌잖아요. 어느 걸 가지고 2% 얘기를 합니까? 총 기준금리 빼고 가상금리 기준으로 해서. 가상금리 기준으로 해서 원가가 얼마냐? 네, 원가가 얼마 정도면 정리가 될까?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우리 경제사업 하면 마진 붙잖아요. 직원들. 똑같이 신용사업도 어떻게 해요? 마진을 붙여야죠. 그래야 그 신용사업이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기준에 대한 최소한의 금액이 뭐가 돼야 되느냐? 이게 돼야 돼요. 이게 가상금리를 정할 때 이게 기준이 돼야 되거든. 근데 이 금리가 얼마인지를 아무도 계산해보지 않았어요. 계산해보지 않으면 계산을 할 줄 모르는데요. 생각을 해봅시다. 저가 생각을 해볼게요. 조합에 가지고 있는 자산 규모가 얼마큼 보세요? 800억. 그렇죠? 800억을 가지고서 운영을 하는 거죠. 그렇죠? 800억에 대한 이자를 받겠죠. 그렇죠? 경제사업 직원들한테 들어가는 전체적인 비용이 얼마나 될까요? 1%면 8억을 버는 거죠. 그렇죠? 2%면 네? 1%면 8%, 2%면 16억을 버는 거잖아요. 3%면 24억을 버는 거예요. 그렇죠? 간단해요. 그러면 우리 조합에 있는 신용사업에 있는 직원들이 벌 수 있는, 걔네들한테 봉급을 다 줄 수 있는, 사무실을 운영할 수 있는 최소한의 비용이 몇 프로일까? 따져보니 제가 얘기한 건 아니에요. 농업부 경제연구소에서 따져보니, 농협경제연구소에서 저희 농협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 규모가 얼마일까요? 900조 원. 전체 가지고 있는 조합의 농협 마크를 가지고 있는 전체 자산이 900조 원입니다. 이게 이제 중앙에만 가지고 있는 900조 원. 회원조합까지 하면은 전체에서 한 2,000조 원 정도 예상됩니다. 2,000조. 그러면 그 기준으로 해서 하시면 가상금리 1%만 해도 얼마예요? 20조. 그럼 그거 가지고 시조는 5년 돼요. 근데 이것도 과다하다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의 비용과 관련된 부분을 얘기하는 게 0.73%예요. 그러면 쉽게 얘기하면 이렇게 금리가 좀 많이 올라가고 비싸고 막 이렇게 힘들 때는 조합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기준금리에다가 그것만 적용해도 좀 조합이 좀 힘들더라도 돌아갈 수 있는 거잖아요. 네? 안 그럴까요? 그런데 우리는 사고가 뭘로 되어 있느냐? 조합이 적자를 보고 경제사업을 하면 다 적자를 본다고 얘기를 해요. 진짜 적자를 보는지 흑자를 보는지 누가 하나 훑어본 적이 없어.
신기한 게 하나 있어요. 예산을 여러분들 짜서 박수 쳐준 거는, 박수 칠 때는 경제사업이 적자를 본다고 박수 쳐준 건 한 건도 없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최소한 각 사업장별로 마이너스로다가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는 없다. 그 마이너스가 안 날 거라고 여러분들은 확신을 하고 박수를 쳐주신 거잖아요. 대의원총회 때. 예산총회 할 때 박수를 그때 쳐주셨어. 그런데 석 달 있다가 결산총회만 보면 경제사업에 다 적자예요. 다. 근데 경제사업에 그렇게 적자가 심하면요, 봐요. 다른 데 있는 데는 돈이 없어요. 일반 사업하시는 분들이 현찰 거래를 하고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유일하게 경제사업을 하고 있는 데에서 현찰 거래를 하고 있는 데 어디냐? 농협. 농협은 3개월만 딱 지나면 어떻게 돼요? 바로 알아서 빠져나가. 전자에 맞죠? 장정국 그 흑해야지. 바로 돈 빠져나가잖아요. 3개월 지나면. 그쵸? 이걸 다 현찰로 봐요. 3개월 안에 결제되는 건 거의 다 현찰로 봅니다. 그 경제사업 하는데 자금운용과 관련된 부분도 쭉 진행할 때 그냥 다 현찰로 다 빠져나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상상 이상의 실적으로 원가 구입을 하는 데 있어서의 금액이 싸. 근데 아까 얘기했듯이 내부금 거래금리, 자금운용비와 관련된 이자가 세기 때문에, 비싸기 때문에 실적으로는 그것을 감당해내지 못해서 적자가 나는 경우들이 대반이다. 이 가산금리는요, 단순하게 여러분들한테만 적용되는 거 아니에요. 대출과 관련된 부분만 적용되는 게 아니라 이 가산금리를 결정을 할 때에는 어디에도 적용을 하느냐? 경제사업, 내부간 거래금리에도 이 가산금리의 내용들이 그대로 적용이 되고 있어요. 보통 가결산 보죠? 조합에 가결산 보잖아요. 보겠죠. 9월 말 딱 지나면 야, 상임사 얼마나 남을 것 같아? 아, 우리 한 4억 남을 것 같아. 야, 좀 올려야지. 예? 올려야지. 이러면 바로 소집하죠. 누구를? 리스크관리위원회, 금리조정위원회, 얘네들 불러. 0.2% 딱 올라가면요. 얼마가 올라갈까요? 800억에 0.2% 만약에 올라가면 800억에 1%가 8억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만약에 0.25% 하면은 그냥 2억이 그대로 올라가는 거야. 이자 수익이. 간단하잖아요. 0.2% 그냥 올리면 농민들한테는 이자 빠져나가는 게 별 표시는 안 나. 근데 조합에는 2억이 그냥 생기는 거예요. 흑자를 맞출 수 있는 거, 여기 있는 분들까지 조합장 들어가서 아무것도 안 하셔도 가산금리와 관련된 부분만 잘 맞추셔도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냥 앉아서 그냥 기자하게 놀다가 10월달에 그냥 불러가지고 예 맞춰 당하십니다. 특별하게 직원이 횡령을 했거나 아니면 농산물을 갖다가
파기 처분을 할 정도로다가 관리를 안 했거나 이런 사태가 발생하지 않는 이상 그냥 흑자로 만들 수 있다. 가만히 있어도 그러다 보니까 돈놀이를 하다 보니까 조합의 입장으로는 어떻게 해요? 그냥 간단하게 돈놀이가 노력을 안 들이고도 어떻게 해요? 그냥 벌 수 있는 이런 구조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가산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굉장히 중요하다. 이 가산금리를 우리가 선택하면 돼요. 우리가 한 번 더 얘기하면 가산금리는 요거예요. 요 내용인데 이 내용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적용을 굉장히 세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 빼셔도 돼요. 이건 조건이잖아. 이거는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게 가산금리를 결정을 할 때 고객의 그 신용등급에 따라 예상 손실 비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미리 어떻게 해요? 자기네들이 처리하기 위한 방식으로 해서 신용등급으로 해서 이자와 관련된 차별을 두는 건데 이 부분과 관련돼서 조합해서 야 지금 어려우니 이 부분에 대한 조건과 관련된 부분들은 없애자 라고만 결정을 하시면 1등급에서 10등급까지의 대출금리와 관련된 부분들은 다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결정하냐? 중앙에서 결정 안 해줍니다. 이건 중앙에서 결정 안 해줘요. 이거는 회원조합에 있는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만 결정을 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오늘 이 시간에 왜 이 얘기를 하느냐? 다른 할 얘기도 많은데 고공행진을 지금 하고 있고요. 어저께도 금감원의 통화위원회에서 한국은행에 있는 분이 이 상태로 계속해서 유지하면 5%까지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다고 협박으로다가 해서 뉴스에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게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높고 아까도 얘기했듯이 물가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전혀 컨트롤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 연초에 금융통화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가지고 다시 금리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되면 농민들의 이 고통들은 점점 대가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정을 하는 과정에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 부분만 비용에 대한 한시적인 부분들을 적용을 시키게 되면 이걸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만들 수도 있습니다.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으로 만들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중에 이거를 수정을 하려면 대의원총회에 반드시 의결을 거쳐서 해야 돼요. 제가 예. 이 법적 근거가 어디 있나 이게? 예? 단위위원회 예. 이 위원회를 하게 되어 있는 근거가 어디 있나? 예. 업무 지침에 나오는데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못 봐요. 그 금리와 관련된 부분은 준칙에 준칙에 되어 있습니다. 이 준칙은 조합장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오늘 대의원회에서 어떻게 결정을 하게 상임위 그러면 이렇게 좀 얘기할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대의원 쪽에서 의결을 하면 되느냐? 이사회에서 이게 안 이사 물어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겁니다. 그 위원회가 없어요. 예? 이 위원회가 없어요. 저기 잠깐만요. 위원회가 없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여기가 뭘 예. 위원회가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색박을 한다고 거짓말이다. 그리고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심한 데는 봤어요. 제가 심한 데를 본 데는 어느 이제 모 조합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계속해서 IMF 땅 터지고서 왔는데 금리가 안 떨어져. 왜 안 떨어지나 이랬더만은 조합장이 한 번도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소집하지 않았어. 6년간. 이거 이사도 포함되나요? 네? 이사 법으로 반드시 이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의 조합들은 정상적으로 진행하는 데는 이사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같이 얘기를 하고 있는 조합들도 있는 반면에 그렇지 않은 데는 3명만 구성해요. 보통 3명이나 4명, 이렇게 5명, 이 정도로 구성을 하는데 어떻게 구성하느냐? 조합장, 상임이사, 신용상무, 기획상무, 그 다음에 총괄 그 간사로다가 신용과장 하나,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놓으면 몰라요. 얘네는 어떤 말을 하네. 지금 모르겠네. 네. 이사는 꼭 가야 될 텐데. 아니, 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법으로 되어 있지 않은데 이사가 한 명이 꼭 들어간 건 거기에 있는 이사님들이 똑똑하신 거야. 그런데 거기 들어간 이사님들 중에서도 이 얘기를 알고 있는 분은 거의 없으시지. 그러니까 직원들은 뭐라 그러냐? 아니, 금리가 올라가고 막 이러니까 이게 정기 예금을 많이 줘야 우리 돈이 많이 형성이 되니까 이걸 내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 얘기 많이 듣죠? 예? 근데 우리 조합보다 예금을 더 많이 주고 있는 데가 전국에 몇 군데가 될까요? 1년짜리 예금을 했었을 때 이자를 더 많이 주는 데가 몇 군데가 될까? 계산을 해보지는 않으셨죠? 말로 쉽게 표현하면 말로 저가 마음 먹고 돈이 있으면 이 돈 빼서 국민은행에다가 집어넣는 거 어려워요? 안 어렵습니다. 예금을 올려준다고 그래서 전국의 최고 금액의 예금을 줄 수 있는 조합은 한 군데도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 실질적으로 조합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만치의 예금이 빠져나가지는 않는다. 신기하게도 IMF 때 가장 이자를 많이 줬던 데가 어디냐면 새마을금고예요. 지금도 새마을금고가 이자를 제일 많이 줍니다. 거의 몇 단위나 한 2개면 3개면 많지 새마을금고 굉장히 많아요. 지역으로 보시면. 그런데 새마을금고 전체 자산규모가 얼마냐? 종합 자산규모가 200조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직원들이 얘기하는 부분들이 거짓말인 거잖아요. 예금을 많이 준다고 그래서 그 돈이 다 빠져나가요? 안 빠져나가요. 그리고 빠져나가도 걱정 안 하셔도 돼. 왜?
그것만 채울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중앙에는요, 중앙에도 그렇고 회원조합도 그렇고요, 부도이기에 처하지 않고서는 지금까지 한 번도 재평가를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희 조합 불종농협 얘기할게요. 불종농협에 그렇게 어려워서 저희 그 조합장 한번 잘못 찍어서 조합원들이 4년을 개떡같이 고생을 했는데, 그때 조합에 가지고 있던 돈이 얼마를 적자를 봤냐면 27억을 적자를 봤어요. 저희 조합이. 예수금이 얼마를 빠져나가냐, 그 당시에 230억이 빠져나갔어요. 합병 공고를 받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조합 지금 굉장히 잘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도 저희 조합 재평가 안 했어요. 조합은 재평가를 하고 싶었어. 왜? 재평가를 하면 중앙에서 평가한 금액 맞지 돈을 더 어떻게? 차입해서 가지고 올 수가 있어요. 못하게 했어요. 대의원들이 반대를 했어요. 서류가 올라오면 대의원들이 전체가 다 부결을 시키는 거예요. 계속해서 8번 대의원 총회를 했습니다. 근데 8번 다 부결을 시켰어요. 저희 지금도 재평가 안 했어요. 근데 저희 재평가 안 하니까 지금 본소 건물 있어요. 거기가 공시지가 금액은 지금 평당 금액이 170만 원이거든요. 그 소재지에 있는 본소 건물 평당 금액이. 근데 저희 그 백기장께는 얼마 되느냐? 34,000원 돼 있어요. 평당. 그래서 실제로는 걔네들이 얘기하는 거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문제들은 없다. 그건 새빨간 거짓말이다. 대신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까 저희 김영재 전 협회위원장님이 고정을 시켰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거기 조합에 있는 조합장이 이거를 뺐어요. 이걸 빼버렸다고. 이 항목에 있는 걸 한시적으로 없애서 그걸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근데 그냥 결정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명목을 세워놨습니다. 뭐라고? 기준금리 2.5% 이상일 경우에는 이 부분을 적용하지 않는다. 기준금리가 2.5% 이상 올라갔었을 때는 위험 프리미엄을 누가 책임을 져요? 조합에서 책임을 지고 조합원들한테 책임을 물지 않는 걸로다가 결정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네들이 아까 얘기했듯이 1.73%인데 0.73% 정도의 최소 비용이 들어가는데 이거를 몇 프로로? 1%로 올렸어요. 1%. 그래서 가산금리 1%에 기준금리를 해서 전 조합원이 다 똑같이 하는데 준조합원은 이걸 적용합니다. 조합원들만 이걸 적용을 안 하는 걸로 결정을 합니다. 그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냥 그렇게 결정해도 돼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없다고 얘기하는 데도 있으니 그런 데는 어떻게 해야 돼? 대의원총회에서 가결해버려야 돼. 근데 대의원총회에서 가결을 해버리면 더 끔찍한 상황이 발생해요. 그러면 이거를 변경을 하려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결정 못해요. 이건 무조건 대의원총회에서 다시 재의결을 받아야 할 수 있어요.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남무현 조합장님 당선 직전에
연수육 금액이 너무 올라가는 거예요. 직원들이 해도 너무 많이 뛰어먹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결정하냐. 대의원총회에서 드럼당 10,000원 이상 마진을 못 먹게 딱 막았어요. 200리터를 팔 때 수익과 관련된 10,000원만, 퍼센티지가 아니라 10,000원만 보게 해놨어요. 그러고서 난 다음에 이걸 대의원총회에서 의결을 했잖아요. 그 이제 조합이 좀 형편이 되고 남모현 저쪽이 뭐 들어가고 막 이랬어요. 그렇다면 직원들이 이 계산을 퍼센티지로 계산을 슬쩍 해놓은 거야. 주유소 관련해서 손익계산서를 딱 봤는데 갑자기 금액이 확 올라갔어. 수익이 이게 드럼으로 계산하고 직원 채용한 게 딱 있으니까 우리 조합 같은 경우는 800만 원 이상 나면은 좀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6,800만 원인가 흑자가 났다는 거예요. 쓰는 양이 변화가 없는데 그렇게 돼 있어. 직원은 저거 문책 받고요. 조합장은 관리소홀로다가 해서 바성모 쓰시고 나머지 선생님 바성모 쓰셨어요. 내년초에. 그리고 난 다음에 대의원총회에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의결을 했다가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연수가 이렇게 금액이 올라가면서 다시 또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해놓으면 이거는 무조건 대의원총회 의결 상황이에요. 대의원에서 의결을 해버리면 대의원총회 의결 상황. 금리와 관련된 부분 아까 전동에서 이게 좀 방안을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런데 저는 뭐 기준금리와 관련돼서 한 2.5% 기준으로 해서 이상 넘어갔었을 때는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조합원들에게만 준조합원들한테는 얘기하는 건 아니고 조합원들한테만 이거 위험 프리미엄에 관련된 부분들을 적용하지 않는 걸로 의결해두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좀 드리려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얘기를 드린 겁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예? 그 가산금리 예. 업무 효과하고 위험수익하고 목표율하고 뭐 금리 조정 저런 부분까지 하는데 예. 저게 뭐 리스크 관리위원회에서 한다 그러는데 저게 업무 효과가 몇 프로 되고 위험 프리미엄 몇 프로 되고 이익률이 마진율이 몇 프로 되고 좀 저게 찝니까? 요거는 리스크위원회에서 아니 예. 아까 그게 그러니 요거 위험 프리미엄만큼은 좀 빼자 했을 경우 우리가 뭐 대의원 때든 누가 되든 간에 몇 프로를 땄는지 확실히 좀 구분할 수가 있을까 좀 궁금해서 듣는 겁니다. 요거와 관련된 거는 업무 지침에 기준치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적용과 관련된 퍼센티지들이 돼 있는데 보통은 그 이 업무 원가하고 목표 이익률 그다음에 가감 조정 금리 관련된 부분에 대한 퍼센티지는 이 전체 가상금리에 적용되어지는 부분에 대략 한 40% 정도를 현재는 적용을 좀 해놓고 있고요. 요 위험 프리미엄과 관련된 부분들이 가상금리에서는 대략 한 60% 정도로 이렇게 좀 적용을 하고 있는 게 거의 대부분의 조합의 관례. 그렇지만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법적 조항은 없는데요. 요거와 관련된 이 금액을 산출하는 퍼센트를 산출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 예시는 농협중앙에서 이미 내려가 있어서 그걸 적용해서 가상금리를 원래는 심의하는 게 맞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입니다. 예. 그 리스크관리위원회가 예. 어떤 규정에 의해서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조합장이 규정이 있죠. 규정이 있는 겁니까? 예. 그 규정이 만약에 규정이 누구라고 조합원이라고 하지 않고 그냥 임의로만 되는 겁니까? 그냥 아니요. 위원회는 이사회의 의결 상황이에요. 아, 이사회 네, 이사회의 의결 상황인데 이사님이 바뀌셨어. 근데 그 전에 이미 그렇게 정리해놨는데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가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금 여신법이 그 룰이
네. 그 관리위원회에서 네. 거기는 이사가 한 분이 들어가거든요.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에 들어가면 위원회의 범위는 1%에서 최저율과 최고율을 정해주면 거기서 이제 이 직원들이 조합장 들어가는 관리협의체라는 데서 그것을 우리 지금 강사님 얘기하는 저 운영을 다 그 협의체가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이사회에 통보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거를 이 부분을 빼버리면 아까 얘기했던 그 적용과 관련된 부분들을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이 살아있으면 지금 얘기하셨던 게 적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그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 규정, 요 내용을 가지고서 지금 등급을 나누는 거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빠져버리면 등급을 따질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똑같으니까요. 네. 예를 들어서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이 부분이 없었다 라고 하면 업무 원가, 목표 이용률, 가감 그 조정금지 요 부분만 가지고선 원래는 리스크 관리원을 운영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IMF 전까지는 요 세 가지밖에 없었어요. 농협에. 근데 IMF가 생기면서 중간에 이게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만들어졌는데 그걸 누가 해야 하는 거예요? 그걸 리스크 관리원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러면 우리 규정이 지금 바뀐 거네. 네? 규정이 바뀐 거예요. 규정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이거를 그렇게 해놨으니 리스크 관리원에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니네 적용하지 말라고 결정을 해버리면 이걸 결정을 해버리면 그 밑에 있는 소위원회는 위원회에서 결정한 걸 엎어가지고 사업을 집행할 수는 없어요. 위임을 해준 거잖아.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그 소위원회를 위임을 해준 거잖아. 근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결정을 했어. 이걸 적용을 시키지 말라고 결정을 했어. 그러면 소위원회에서 이걸 적용을 시켜요? 못하죠. 위원회가 상위인데 예를 들어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회에서도 말이 안 들어요. 대의원 쪽에서 이걸 의결을 했어. 근데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이걸 적용을 해요? 그럼 다 개원을 해야 돼요? 그러면 리스크관리위원회에서 자체에서 그 위험 프리미엄을 적용을 안 한다고 결정을 했을 경우에요. 그러면 대의원 의결 거칠 필요가 없겠죠? 없죠. 그래서 이것만 사실상 없애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 김영재 그 위원장님 얘기했듯이 그 점은 1등급이다 10등급이다 다 똑같더라. 똑같은 이유가 이 부분을 한시적으로 없애서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대의원 총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러면 이제 특별한 건으로 상정을 해서 의결을 하는 건가요? 그러면? 그렇죠.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서 그렇게 하셔도 되고 대의원 중에 기타 건으로 처리하셔도 되고. 그럼 과반수 하면 되지. 네, 그래서 이제 과반만 찬성하면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네들 리스크관리원의 이 가상금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이 있는데 그 매뉴얼이 이거예요. 이렇게 이제 크게 네 가지로다가 분리를 하고 이 네 가지를 기준으로 해서 세부안들이 또 쭉 들어갈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부안이 들어가는데 이 세부안 중에서 위험 프리미엄만 빼자 이런 겁니다. 근데 저가 요 정도 알면요 이 금리로다가 피 빨아먹은 놈들이라 저보다 이거 더 잘 알아요. 네. 질문 하나만 할게요. 예. 지금 리스크위원회에서 이제 저분 이사들이 이제 각 농협에서나 전부 다 위원들이 있는데 이미 지금 농협에서는
그런 걸 안 주고 그냥 금리만 해가지고 이수교한테 어떻게 승인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 승인을 받는데 지금 네 가지가 이제 우리 강사님은 위험 프리미엄만 품위 의결을 해가지고 그것만 빼자고 하는데 저 부분을 네 가지를 전부 다 할 수가 있는 겁니까? 네 가지. 아, 이걸 다 뺄 수 있다고? 네, 아니 이제 다 뺄 수도 있죠. 아니 이제 아니, 잠깐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걸 만약에 다 뺐어. 그럼 가산금리를 적용할 수 있는 게 없지. 아니 이제 그거를 이제 물어보는 이유는 네. 지금 강사님은 위험 프리미엄만 지금 빼라고 이렇게 의결을 하라 했잖아요. 아, 저는 뺐으면 좋겠어요. 네, 근데 그 부분이 이스크 위원회에서 통과가 돼가지고 이사회에서 이제 저희 노예 같은 경우는 그 이사회에서 의결을 받아야 하거든요. 아니, 이건 위원회에서 결정한 거 반드시 그 이사회에서 의결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사회에서 보고를 해요. 보고만 하죠. 이사회에서 보고를 하는데 그게 보고할 수는 있어요. 부적절 하다 보면 이사들이 이제 그걸 짚고 넘어가면 부결을 시키기도 해요. 무조건 예를 들어가지고 매출 사업이든 어느 사업이든 그 위원회에서 적절하지 않으면은 보고를 하는 과정에서 이사회에서 그걸 부결을 시킬 수 있어요. 그런데 이제 얘기 드리면 금리 적용과 관련된 부분은 기준금리와 가산금리를 둘 수 있다고만 돼 있어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이거를 뺀다고 그래서 규정상의 문제가 발생을 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사들이 이게 자기가 문제 제기를 하거나 감사가 문제 제기를 했었을 때 법을 위반했었을 때 문제 제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조합은 이 가산금리를 이야기하는데 가산금리에서 이 부분만 한시적으로 없애겠다 이렇게 결정을 해버리면 그냥 끝나는 문제인 거예요. 이게 준칙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 필요한 부분들을 어떻게 해? 가산금리를 이미디어를 막 정하잖아요. 근데 이미디어를 막 정하는데 그래도 기준은 있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 기준이 얘기했던 이 네 가지, 크게 보면 이 네 가지로 분리되어져 있고, 분리되어져 있는 것 중에서 이 위험 프리미엄이라는 고객 친행 등급에 따른 예상 손실 비용이라는 것을 적용을 시켜서 1등급과 10등급에 내는 이자 금액이 틀리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으면 그렇게 안 해도 되지. 그런데 왜 이 부분을 없애도 되냐고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그 신용사업에 대선층당 보면 100%만 가지고 있는 조합이 있어요. 없어요. 거의 없잖아요. 네? 정말 이게 100%만 딱 가지고 있는 조합은 내일 모레 무너질 조합이에요. 그러니까 대선충당금을 100%만 딱 가지고 있는 조합은 거의 대부분 조합이 합병공모 나가거나 이래서 간신히 맞추고 있는 조합들 말고는, 올해 같은 경우에요, 조합에서 얼마를 그냥 앉아서 기준금리 올라가면서 앉아서 먹은 돈이 얼마냐면 3%를 그냥 앉아서 먹었어요. 왜냐하면 정기 예탁금과 관련된 부분들은 매 연도 1월달에 고시를 하잖아요. 그때 고시할 때 얼마냐? 1.2%인가 1.3%밖에 안 했어. 그렇게 고시해놓고서 한 다음에 지금은 기준금리가 쭉 떠서 대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더 받았잖아요. 그 더 받은 걸 기준금리가 올라갔으니까 예금했던 분한테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어. 그러면 3%가 올라갔으니까 3% 맞춰 어떻게 해요? 대출 나간 사람들한테 더 얻었으니 이건 어디로 가? 신용사업으로. 신용사업의 수익으로 더 많이 발생을 했겠지. 올해 적자 나는 조합은, 적자가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조합은요, 분명히 사고가 난 거예요. 올해 만약에 우리 조합에 적자가 났다 라고 얘기하는 조합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무조건 사고 난 거예요.
우리 조합이 만약에 2,500 자산을 가지고 있어. 그럼 2,500을 가지고 어떻게 해? 돈을 굴렸다라는 소리가 나타나게 표현하면. 2,500개 3%를 앉아서 벌었는데 적자를 내요. 그러면 사고지. 아니 근데 대선 충당금 100%라고 해서 그 농협이 망한다는 얘기가 뭔 얘기지? 아, 그러니까 그렇게 정립한 데가 한 군데도 없다고 얘기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니 그게 100%면 의지가 그렇게 딱 맞췄다라는 소리거든요. 네? 법적 부분들은 딱 맞췄다고 그러는데 작년 그 농협중앙회 통계상 결산 보고서 이렇게 봤는데 평균 대손 충당금 신용사업에 있어서의 대손 충당금 정면율이 210%예요. 전국 평균이. 근데 210%인데 우리 조합에 100%다 이러면 거기 사고가 났던 거나 올해도 만약에 100%다 이러면 거기 사고가 터진 거지. 그 와중에 적자다 이러면 야구가 있는 거지. 아니 근데 남자는 그랬잖아. 충당금이 개념이 네. 여실에서 대출이 불어나면 충당금이 늘어날 거고 대출이 줄어들었다면 그러면 당연히 감소가 돼서 영업 손익에 그러면 반영이 돼야지. 100% 했다고 해서 거기가 위험한 거잖아. 위험하지는 않잖아. 그래서 이제 올해 저희 조합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저희 조합도 이제 흑자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흑자 난 게 그 신용사업에서 아까 얘기했던 그 3% 때문에 흑자가 났어요. 그래서 저희 조합은 그 농가들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교육자산비 기존에 이제 세워놨던 게 저희가 7억 정도 세워놨는데 흑자가 났으니까 조합하고 이야기를 해서 이사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결정한 건 사업을 조합원들한테 다 돌려주자. 사업. 그래서 의견에서 교육지원사업비로다가 사업을 더 추가 반영을 해서 지원을 저는 그 강사님 이렇게 했는데 이 얘기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고 네. 사업의 흑자가 아이가 저 이율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을 해서 우리 발생을 했다. 그러면 우리 지금 강사님 충당금에다 내야 한다는 얘기입니까? 아니면은 내 지금 영업 손익으로 해서 우리 조합원들에게 쥐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조합은 줬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그래서 저도 이제 약간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저는 줘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데 거의 대부분의 조합은 어떻게 하냐? 그거 많지 어떻게 해요? 충당금으로 집어넣었을 거니 100% 하면은 좀 문제가 있다. 올해 같은 경우. 이렇게 해서 궁금한데요. 네? 그 대선 충당금이 네. 그 대출금을 그 여신 부분에서 그걸 기준으로 해서 100% 200%에 맞춰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신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대출 나간 금액으로 해서 만약에 대출금이 1억이 나가시면은 대선 충당금이 1억을 설정했다는 아니에요. 네. 그리고 그 위험부담과 관련된 퍼센트지가 있어요. 그러면 그 퍼센트지에 적용하는 기준들이 있습니다. 네, 적용의 기준이 있는데 네. 아까 그 대선 충당금 100% 210% 평균 210%인데 그 말을 잘 이해를 못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는 100%만 위험부담금이 있으니 그거를 변상할 수 있는 100%만 적립을 해놓으면 되는데 네? 그거를 추가로 더 많이 해놨다. 그러니까 한 2배 정도를 해놨다 이 얘기인 거예요. 법정 적립금이 100%를 말씀하신 거죠? 예. 법정 적립금이 원래 법정요금은 100%인데 이거 210%니까 실제로 2배 이상 지금 해놓은 상황인 거예요. 만약에 대출이 1억이라 그러면은 법적으로 그 대출 충당금을 설정해야 될 금액은 얼마인가요? 그거는 아까 얘기했듯이 위험도에 의해서 차이가 있다. 나중에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저기 아까 말씀드렸는데 그 농협의 수익이 지금 직원들 일 안 하고 예대 가진 차이를 뒤지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저한테 더 화를 내든지 그렇지만 아까 이 대선 충당금을 많이 적립하면은 이거 자본장수시켜서 수익을 덜 내고 자기들 반대방에게 내년에 덜 내려고 저 수익을 감추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분식회계. 분식회계. 그래서 이거 한도가 얼마까지 쓰는 거예요? 그건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네. 원래는 이제 300만 원 안에? 원래는 300%. 100%
법적으로는 100%만 하게 돼 있고요. 100%만 하게 돼 있고 그 이상 되는 건 금감원에서는 뭐라고 지적을 했냐면 그 이상 적립해 놓은 거는 분식회계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지. 네. 그런데 지금까지 그거를 400% 적립을 했던 조합도 한 번도 저기 조사를 받은 적이 없어. 근데 농민은 지금 어려운데 생산비를 올라가고 직원들은 일 안 해서 이제 수비를 많이 냈으니까 그러니까 상여금액은 올해 직원 저걸 더 많이 달라는 거 아니야. 앞으로 자기들이 일 많이 내는 거는 반대되면 상여금 대연청에서 이제 인쇄를 받아가지고 더 날 거라고. 그러면 농민들은 생산비가 비료값이고 다 자재가 떨어지는데 저들은 지금 하는 얘기 아니에요. 저희 그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대선 충당금을 적립해 놓은 거는요. 적립해 놓잖아요. 이거는 의견 안 받아도 돼요. 여러분들이 좀 오해하시는 게 있는데 대선 충당금을 꺼내오거나 대선 충당금을 적립을 하거나 이거는 조합장 권한이죠.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아니에요. 감사해. 지금 봤을 때 조합을 줄 거를 거기 자본단속에서 거치기로 가지고 내년에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감춰놓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감춰놓는 건 맞는데 그런데 이게 대의원총회 의결사항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 식사 시간 다 됐죠? 네? 밥 먹고 가겠습니다. 네.